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숨겼던 진실이 밝혀지고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60대 여자입니다. 흔히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지만 그 속을 모르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역시 두 딸이 있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 저희 자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좀 얻고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3년 터울로 낳아 길렀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고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었죠. 특히나 첫째 딸은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깊어서 그런지 저희를 참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둘째가 7살 때 첫째는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쯤엔 첫째가 둘째 옆에서 책도 읽어주며 돌봐줄 때가 많았어요. 그런 첫째 덕분에 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반면에 둘째는 어릴 때부터 유별났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우선인 아이였어요. 크리스마스엔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난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가질래. 내 것보다 언니 거가 더 크잖아. 내가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진영아, 크기가 뭐가 중요해. 진영이 네가 가지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 싫어. 싫다고. 나 이거 꼭 가질 거야. 언니가 이거 가져. 포장된 선물이 무엇인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상자 크기만 보고 둘째 딸은 선물을 욕심낸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엔 포장을 다 뜯고 나서 각자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이었다는 걸 알고서야 둘째가 원래 선물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땐 저나 남편이나 둘째가 어린 마음에 부리는 앙탈 정도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두 딸은 점점 커가며 차이가 나더라고요. 첫째 딸은 머리도 똑똑해서 공부도 제법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위권이었고 뭘 하든 똑부러지게 잘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참 좋아했어요. 반면에 둘째 딸은 첫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턴 학교에서 오는 전화가 울릴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을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둘째가 친구를 때려 안경이 깨져 연락이 왔을 때도 있었답니다. 진영이 어머님, 저도 진영이한테 자꾸 얘기를 하곤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계속 싸우게 되면 더 친구들 사귀기가 힘들어요. 들어보니 이번에도 친구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바로 손부터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많이 놀라고 특히나 당사자 친구는 더 많이 놀랐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더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속상하시겠죠. 그렇지만 아이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았던 둘째 딸은 사춘기를 정말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 둘째 딸을 바로잡으려고 훈육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딸은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사고만 치기 바빴습니다. 보통 딸보단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는데 어떻게 저희 집은 둘째 딸 사고 친 뒷수습을 하느라 아주 허리가 휠 정도였어요. 그나마 학창시절엔 어린이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봐주기도 했지만 둘째 딸이 어른이 되어선 혹독한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은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둘째 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남편과 전 경찰서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둘째 딸의 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네요. 머리는 산발에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거기다 뭘 그렇게 때려 부쉈던 건지 손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얘 진영아, 진영이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 엄마, 너 또 무슨 짓 했어? 대체 뭘 한 거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둘째 딸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입만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딸 대신 경찰분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또 때려 눕혀서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거의 둘째 딸이 기습적으로 벌인 일이라 상대 측에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온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출혈이 있어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고 그 후에 진단받은 내역을 보니 치아 손상이 좀 있었나 보더군요. 그렇게 허구한 사고만 치는 둘째 딸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도록 그냥 둘까 싶다가도 정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저와 남편은 피해자분의 병실까지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기도 했었네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미로서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정말 너무도 죄송합니다. 됐고요. 전 합의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술을 마실 거면 곱게 마시던가? 생파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치는 게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본인은 왜 직접 와서 잘못했다 한마디 안 하냐고요? 합의 못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아이입니다. 철없이 날뛰었던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합의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든 맞춰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선처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그때의 사건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대부분 딸의 합의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한 직장에 다니며 회사에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못난 애비라며 너무나 속상해했어요. 사실 저흰 이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면 둘째 딸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모습에 결국 저와 남편은 모든 희망과 기대를 끊어버리고 둘째 딸에게 나가 살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고진영, 너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살아. 엄마랑 아빠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네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20대 중반인데 자꾸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엄만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 밖에서 사고를 치든 뭐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그만 엄마 아빠 힘들게 그만해. 엄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어야지. 네가 사고 친 게 어디 한두 번이니? 어렸을 때 어려서 그렇다 쳐도 이제는 어린애 아니야. 알았어. 엄마 아빠 그럼 나 안 보고 산다는 거지? 그래. 나도 그럼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찾지 마. 끝내 그날의 다툼 이후 둘째 딸은 정말 집을 나가버렸고 저희와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웃기게도 둘째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고 난 후부턴 저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허구한 날 오던 경찰서 전화도 뚝 끊기고 매일 술에 취해 새벽녘이면 우당탕거리며 온 집안을 들쑤시던 둘째가 없으니 잠도 푹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은퇴라고 치킨집을 열어 노후 준비에 박찰가했습니다. 이미 둘째 딸 합의금으로 퇴직금까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일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첫째 딸은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며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고 저희 생활에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참 고맙게도 첫째 딸은 한번 삐뚤어지거나 절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둘째 딸과 연을 끊고 난 이후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치킨집을 열고 난 이후에도 사실 벌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돈이 크지 않으니 소소하게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거의 7년을 둘째 딸과는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가기만을 바랬었죠. 그런데 둘째 딸이 딱 30 중반이 됐을 때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둘째 딸의 얘기였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이지? 그동안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실은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다른 것보다 엄마 아빠랑 언니한텐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나 한 번 남자친구랑 집에 가도 돼? 뭐? 결혼?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렇게 됐어. 뭐 내가 아이를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일단 소개하러 집에 한번 갈게. 늘 까칠하고 냉정한 말투였던 둘째 딸이 웬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랐던 건 바로 둘째 딸이 들이고 온 예비 사이였어요. 딸이 소개를 해주러 온다는 시간에 집이 아닌 치킨집으로 온다길래 왜 그런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예비 사이랑 들어오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왜냐면 예비 사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면 휠체어가 집에 들어오기도 힘드니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둘째 딸이 오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예비 사일 보고서 너무 놀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저희의 표정을 보고선 예비 사인 활짝 웃으며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진영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땐 다리가 이러진 않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때와 달라진 게 없으시네요. 어머, 정말? 우리 진영이랑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네, 저희 초등학교 동창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된 겁니다. 예비사인 정말 싹싹하고 말투도 참 다정다감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엔 둘째 딸이 정말 예비사일 살뜰하게 챙기고 서로에게 마음이 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잠시 남편이 예비사이와 얘기를 하는 사이 전 둘째 딸을 슬쩍 불러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저 친구랑 결혼할 생각인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엄마, 나 실은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근데 내가 인규 만나고서 내 생각, 아니, 인생이 달라졌어. 인규 사고로 저렇게 된 거거든. 근데 포기 한번 하지 않고 지금까지 더 씩씩하게 사는 인규 보니까 나도 인규처럼 살고 싶어지더라. 그러니까 엄마, 나 한 번만 좀 지켜봐 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 새롭게 살고 싶어. 울먹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둘째 딸을 보니 저 많이 놀라웠습니다.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180도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딸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후회한다며 저희 앞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 곁에서 묵묵히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예비사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이는 오히려 둘째 딸이 자신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평범한 일반인들과는 다르고 다리도 이렇게 쓸 수 없으니 더 고민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진영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제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난 후엔 그 누구도 절 사랑으로 쳐다본 사람이 없었는데 진영인 제 모든 걸 받아주고 제 인생을 이해해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비사인 울면서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안 받아주겠습니까? 저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첫인사라고 나서도 둘째 딸과 예비사인 여러 번 저희 치킨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휴일에 좀 늦은 시간에 와선 둘이 치킨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디서 일이라도 하고 온 건지 허겁지겁 먹길래 제가 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허허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인규랑 장애인 복지관 가서 봉사하고 왔거든. 오랜만에 힘 좀 써서 그런가 많이 출출하네. 맞아요, 어머님. 여기 치킨이 맛있어서 그런지 두 마리도 먹겠어요. 오늘 봉사한 것도 있지만 여기 치킨이 대박 맛있어서 더 입맛이 당기네요. 둘 사이를 봤을 때도 늘 행복하게 보이고 여느 다른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아껴주는 모습이 보이니
둘째 딸이 짝을 참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예비 사돈댁 얘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예비 사돈댁은 건설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보단 월등히 환경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집에서도 저희 딸과의 결혼을 반긴다고 했었고요. 사실 저희 집안은 그다지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뭔가 수월하게 잘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딸은 오히려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걔가 성격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애가 아닌데? 너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아무리 그래도 네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보니까 둘이서 아주 잘 지내는 것 같더만. 그런가? 나 너무 놀라워서 다른 것보다 휠체어 타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진짜 변한 거 맞을까? 큰딸의 말에 저도 둘째 딸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도 했지만 둘째 딸은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도 치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비 사돈댁에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죠. 저, 저희가 미리 신혼집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애들 나이도 있고 저희도 아들 하나뿐이라 그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아니, 신혼집을요? 아이, 그러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걸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가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희 입장으로선 참 감사한 일인데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저흰 그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다른 것보다 사돈댁에서 이렇게 저희 아들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충분히 감사한 마음 표현할 수 있도록 부디 거절치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비 사돈분들을 보니 저는 참 마음이 죄송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땐 미안해서라도 딸에게 목돈을 좀 쥐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 후로 정말 신혼집이 먼저 마련되고 결혼식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됐습니다. 사돈댁에서 준비해준 신혼집은 무려 30억이나 되는 한강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신축에다 위치도 좋다 보니 제가 가보고선 진짜 입을 다물 수가 없더군요.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침대, 이런 가구들도 모두 다 최고급으로 맞춰서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둘째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진영아, 너 정말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알지?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시부모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야 되겠어. 네 남편한테도 물론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고진영 아니에요. 진심으로 각오다 뉘우치고 앞으로는 새 사람처럼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둘째 딸은 정말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전엔 존댓말 하지도 않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딱 이런 말이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금이라도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반찬도 해서 둘째 딸 신혼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예비사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서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비사인 제가 그렇게 음식을 싸서 가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장모님, 역시 장모님 요리 솜씨 끝내주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사실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데 아니, 솔직히 이렇게 맛있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진짜 대단하세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나도 그래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자네가 이렇게 내 칭찬을 해주니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 진짜 맛있습니다. 저 진짜 맛집이라고 유명한 곳도 많이 가는데 그런 것보다 장모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비사의 이런 칭찬에 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비사인 이렇게 늘 저에게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사회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된 건
바로 둘째 딸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였어요. 결혼식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어느 날은 예비사회가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회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어머니, 혹시 진영이 거기 있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이가 우리 집에 간다고 그랬어? 우리 집엔 안 왔는데. 왜? 여기 온다고 했어? 아, 네.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아니, 언제 그랬는데? 대체 언제 나간 거야? 그게 엊그제 친정에 간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연락 오면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예비사이가 울먹이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둘째 딸은 받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 둘째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전화가 오자마자 불이 나게 받고서 물었어요. 아니, 진영아,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전화는 안 받아? 너 어디야? 지금 어디냐고?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아유, 어제 네 남편이 전화 왔더라. 왜 네 남편 전화를 안 받았니? 너 집에서 나간 지 오래됐다면서? 친정 간다고 나가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 아, 그게 엄마. 나 사실은 혼자 바람 좀 쐬고 있어요. 뭐, 바람?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는 둘째의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결혼을 앞두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둘째 딸이 그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일반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그 집안 돈이 많아도 결혼같이 할 일이냐고 하고, 그리고 내 인생도 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하냐고 그런 말도 하고,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 그런 고민을 왜 이제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 남의 눈에 핏물 나게 하지 말고 못하겠으면 그만하라고. 어? 더 이상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알았어? 그때 네 엄마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야 엄마. 나 그냥 결혼할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 이만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둘째 딸의 행적은 점점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결혼식까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서 지내고 있는데 결혼식 전날 예상치도 못했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답니다. 어머, 사돈, 어쩐 일이세요? 저기, 사돈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제가 급하게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제가 그쪽 동네까지 가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전화로 드릴 말은 아닌 것 같고,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누죠.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좀 멀리 살고 있던 안사동께선 그렇게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어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나갔는데 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 안에 앉아있는 안서도는 전에 봤던 그분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얼굴 표정도 영 좋지 않고 핏기 없이 새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절 맞이하는 안사돈의 모습에 전 잔뜩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안사돈은 덤덤하게 한마디를 내뱉더라고요. 그 첫 마디를 듣고 나서 전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예? 아니 내일이 결혼식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시키고 싶었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도저히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이신가요? 도대체 왜 갑자기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유라도 알려주셔야죠.
전 갑작스런 안사돈의 말에 너무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 표정이 보였는지 안사돈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만 정말 경악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바닷가로 휴가를 가다가 둘이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놈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작은아들은 목숨은 간신히 구했지만 저렇게 하반신 마비가 됐고요. 형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작은아들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공황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사람도 통 만나지도 않고 혼자 우울증도 크게 앓았어요. 저희도 돕고 싶다고 몇 번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쉽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싶다고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바로 사돈의 딸이었습니다. 너무도 싹싹하고 며느리만 있으면 우리 아들은 하루 왼종일 웃고 다니고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죠. 아니 근데 그럼 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당신 딸 정체를 아무것도 모르시냐고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겁니까? 예? 무슨 일이라뇨? 딸이 결혼 앞두고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생각 정리한다고 집을 며칠 비웠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랑 잘 얘기해서 결혼은 그냥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은 헛웃음을 짓더니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둘째 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 결혼은 목적이 있는 결혼이었어요. 그쪽 따님 정체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엔 며느리가 집에 계속해서 안 들어온다길래 저 역시 며느리가 고민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집에 들어오면 자꾸만 돈을 달라 그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해요? 네, 통화를 하면서 만나러 가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치 않게 듣고 나서 저한테 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일단 증거라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며느리 생일 때 명품 가방을 하나 사서 그 안에 초성 녹음기 설치했습니다. 정말 저도 설마 했어요. 근데 녹음기를 나중에 틀어보니까 진짜 이 결혼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제 입으로 설명해드리기 어려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안사돈은 녹음기 하나를 제 앞에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에서 들려오는 둘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운전하다 차에서 내리더니 둘째 딸은 누군가 만났는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기다리랬잖아.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야, 고진영, 너 따박따박 연락하라고 그랬지? 왜 연락을 그렇게 안 받아? 사람 기다리게. 내가 알아서 공사 친다고 했잖아. 나 못 믿어? 우리 신혼집 시세만 해도 얼마인 줄 아냐고. 나중에 내 명의로 돌리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사 쳐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라고 못 걷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줄 알아? 그래도 앞으로 인생을 위해 내가 두 눈 꼭 감고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빠도 조금만 참어. 짧으면 1년, 아니면 길면 3년이야. 그때까지 내가 애만 딱 낳아주면 그 재산 다 내 거라니까. 역시 고진영, 술집 에이스 출신답네. 이래서 내가 널 만나는 거라니까. 아유, 하여튼간 여우야, 여우. 그렇게 둘째 딸과 낯선 남자의 대화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둘째 딸은 그동안 술집 아가씨로 일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만난 이 깡패 같은 남자와 작정을 하고 사위에게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집안이었던 사위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깨어냈던 둘째 딸은 당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사이를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였죠.
전 그 녹음기 속 내용을 듣고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나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어떻게 내 딸이, 그렇게 믿었던 둘째 딸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더 악마같이 변했구나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 절 보며 안사돈께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돈, 사돈 같으면 이런 상황에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한테 5천만 원 채무가 있었다던데 그것도 다 대신 갚아줬나 봅니다. 결혼하면서 다 갚고서 그렇게 새로 시작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생각을 한답니까? 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나는 걸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파혼은 파혼이고 이 사건 정식으로 저희가 고소할 거예요. 그쪽 딸이 받아간 물질적인 부분은 제가 다 회수할 거고요. 전 그렇게 얘기하는 안사돈의 말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뻔뻔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둘째 딸이 하고 있었다는 게 미칠 노릇이었어요. 안사돈 역시 끝엔 울분을 토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 칠 수가 있습니까? 전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사돈은 끝내 눈물을 흘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숍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세상 여유롭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야? 어? 엄마, 나 내일 결혼식이니까 피부 마사지 받고 있어요. 근데 왜요? 엄마도 오실래요? 너 당장 빨리 집으로 와. 알았어? 마사지고 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네? 갑자기 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집으로 와. 알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그렇게 둘째 딸과 전화를 끊고 전 집 거실에 가만히 앉아 둘째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더니 둘째 딸이 들어오면서 거실에 앉아있는 절 발견하곤 아무렇지 않은 척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세상 순진한 표정을 하고 절 쳐다보는 둘째 딸을 보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둘째 딸에게 전 우라가 치밀어 올라 안사돈이 주고 간 녹음기를 그대로 둘째 딸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둘째 딸은 당황해하며 그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걸 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틀어봐. 제 말에 녹음기를 틀던 둘째 딸은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주 기겁을 하며 그대로 녹음기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표정으로 당황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전 영문을 모르겠다는 둘째 딸의 표정을 보고 정말 피가 차갑게 굳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째 딸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뺨을 철썩 날려버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평생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난 그래도 네가 내 딸이니까 그래도 변한 것 같아서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믿으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저질러? 엄마, 그게 아니라 넌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상처 있는 사람 이용할 생각을 해? 짐승도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둘째 딸은 역시나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본색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자 둘째 딸은 더 억울하다는 듯이 토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공짜로 그런 자식한테 시집갈 줄 알았어? 걷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내가 그럼 왜 그런 자식한테 시집을 가? 나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뭐가 어쩌고 어째? 보상?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 지금까지 직장 다닌 게 아니라 술집 다녔어? 그랬냐고. 그래, 술집 다녔어. 엄마 같으면 내가 경찰서에 몇 번이나 잡혀갔는데 그런 날 누가 일 시켜주겠냐고. 돈 벌려면 그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엄마가 집 나가라고 해놓고서 뭘 바랬어? 내가 뭐 그렇게 나가서 제대로 된 일이라도 할 줄 알았어? 본인이 저지른 건 생각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남탓만 하는 둘째 딸의 모습을 보니 전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누가 등 떠밀고 사고 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게 다 자기가 벌인 일이었는데도 둘째 딸은 억울함만 주장했습니다. 나도, 나도 잘 살고 싶었다고. 근데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나도 착실하게 돈 벌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 싶다고 일 시켜주는 곳이 없는데 어쩌라고. 어릴 때 사고 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랑 아빠가 날 제대로 봐주기나 했어? 어? 그래서 내가 효도하겠다는 거잖아. 부잣집에서 돈이라도 받아오겠다고. 뭐 이 자식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어떻게 효도야? 왜 효도가 아니야? 돈 갖다 주면 되잖아. 갖다 주면. 엄마도 솔직하게 얘기해. 장애 있는 사이 솔직히 얻고 싶었냐고. 대신 내가 결혼하면서 돈 많이 주면 엄마도 좋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도 그렇게 인생 역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남편 또한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난리가 난 장면을 보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너 이 자식,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엄마 아빠가 언제 널 그렇게 놔뒀어? 이 엄마 아빠가 평생 일군 재산을 다 까먹은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아, 그니까 그 돈 메꿔주겠다고. 그럼 되잖아. 너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지. 너 이제 어쩔 거야? 안 사더니 파혼하 적겠는데 어쩔 거냐고.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래? 잘 됐네 그럼. 이 결혼 안 하면 되지. 나 결혼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면서 둘째 딸은 그대로 집 밖을 나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둘째 딸의 등 뒤로 참아왔던 말을 내뱉었어요. 이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남들한테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하는 거니? 다시는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자 둘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둘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렇게 둘째 딸이 나가자 전 온몸에 힘이 풀린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절 부추겼지만 남편 역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파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돈댁에 큰 피해와 상처를 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보아하니 둘째 딸은 아예 수습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대로 그냥 잠수를 타버리면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지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결혼식을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결혼이 깨진 이후 저흰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니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사해야 하니 남편과 전 그저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닫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 한간 낮 시간대에 누군가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비 사위였어요. 아니, 자네. 사장님, 여기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 사인 그동안 살이 좀 빠졌는지 야위어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한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다 이내 사위의 휠체어를 보고 다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사위의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 전 사위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 사위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길 다 찾아왔어? 우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네 볼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머니, 저 어머니 요리가 너무 그리워서 왔어요.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저 치킨 먹고 가도 되죠?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한 마리 튀겨가지고 올 테니까. 저와 남편은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다급히 치킨을 튀겨내왔습니다. 따뜻하게 치킨을 앞에 놓아주니 사인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먹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눈에선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진짜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인 한참을 울다 눈물을 쓱 닦더니 제게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이후로 절 정말로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은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사이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장조림이며 나물 반찬들 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그리고 두 분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잘 왔네, 잘 왔어. 자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웠네. 나 또한 좋은 사이 행복한 시간 보내서 정말 좋았어. 그나저나 사돈댁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를 하려고 했다던데 안 그래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궁금하던 차였어. 설마 자네가 그걸 막아준 건가? 네, 전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아니 왜?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그런 짓까지 한 건 마땅히 벌받아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사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진영인 저한테 잠깐이라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을 그래도 버티고 살아간 이유를 알게 해준 여자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사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은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웠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 그런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네. 자네와 자네 부모님께 피해를 준 점 정말 깊이 사죄하네. 아닙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흙탕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 좋았던 추억까지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저희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천사 같았던 사인 저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서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그 사이의 모습을 보고 나선 둘째 딸을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용서할 수 없겠다는 다짐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착하고 맑은 아이를 그런 상처를 줬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2년이 지나며 둘째 딸은 결국 그 깡패 같은 놈하고는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생활도 힘드니까 저에게 연락이 와선 다시 집으로 오고 싶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전 그런 둘째 딸의 연락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그 사이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큰딸의 결혼 소식도 둘째 딸에겐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억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언니 결혼하는데 나한테 얘기할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다른 애 SNS에 올라온 거 보고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가족도 아니야? 저번에 말했지?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남의 눈에 핏물 나게 하면 넌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 엄마 왜 그래? 어떻게 내가 가족이 아니야. 나 엄마 딸이잖아, 딸. 나 이제 정신 차렸어. 그놈하고도 헤어졌고. 나 지금 진짜 오갈 데도 없다고. 이럴 때 엄마랑 아빠가 날 감싸줘야지.
내 편이 되어줘야지. 전 둘째 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둘째 딸의 손목을 잡고 원래 둘째 딸이 쓰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연을 끊었을 때도 둘째 딸의 물건들을 정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늘 둘째 딸아이 용품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연 순간 둘째 딸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방이었거든요. 자, 보이지? 이제 우리 집에 네 흔적은 없어. 넌 더 이상 우리 딸도 아니야. 네 흔적도 우린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니 갈 곳이 없더라도 여긴 찾아오지 마. 내 눈 감을 때까지도 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 엄마.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다. 그만 나가주겠니? 엄마,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아빠, 엄마 좀 어떻게 해봐. 그러자 남편은 둘째 딸의 가방을 챙기더니 둘째 딸의 팔목을 붙잡고 그대로 현관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선 둘째 딸 품에 가방을 안겨주더니 친히 문을 열어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역시 엄마 생각과 똑같다. 우린 할 만큼 다 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더 이상 널 보고 싶지가 않다. 네가 뭘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이젠 우리와 상관없어. 그러니 우리 가족에서 이만 나가주렴. 아빠. 그렇게 결국 남편은 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둘째 딸은 그렇게 울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남들은 새 식구가 되는 사이나 며느리와 문제가 생긴다던데 저희 집은 자식이 문제였더라고요. 정말 부모로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품어주려고 했지만 이젠 정말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저희는 둘째 딸은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런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식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사실 평생 그 말 때문에 둘째 딸을 놓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로서 그 책임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놓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연을 보내며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결심한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저희의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부디 둘째 딸이 정말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길 바라고 저희 가족들 또한 더 이상 속상한 일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가 될 뻔했던 그 아이가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그 아이의 가정에도 이젠 행복만 가득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살면서 이 일이 두고두고 저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채찍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요. 저희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